안녕하세요. 예, 우리 객관식 종합반 맞죠? 예, 재무회계 맡게 된 김원종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간단하게 OT하고 시작할게요. 저 OT 길게 하는 스타일 아니고요. 좀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시간 뺏지 않기 위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OT는 간단하게 하고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예상외로 조금 갈아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공인회계사 김원종입니다. 2010년도 1월 6일부터 강의했고요. 세무사랑 회계사 강의한 지 16년 됐고 합격한 사람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시고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김원종이고 만나서 반가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우리 과목 소개 드릴 텐데 세무사 자 객관식 종합반인데 저는 이제 재무회계를 맡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시험은 회계학으로 출제가 되죠. 총 40문제고 원래 25문제였거든요. 근데 엄윤쌤하고 강경태 선생님 원가 관리 회계학이 한 문제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일단 24문제가 나옵니다. 1차 시험 때. 그래서 24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면 중급 회계가 있고 사실 여러분들 시험에 고급 회계도 시험 범위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급 회계 시험범인데 고급 회계는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많이 나와도 요즘에는 한 문제 나와요. 옛날에 한번 세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냥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고급 회계 이게 가을 종합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급 회계 대비한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급 회계는 1차 때 뭐 한 문제 정도 틀려도 되니까 일단은 중급 회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고 만약에 내가 시간이 돼서 공부한다고 하면 고급 회계와 관련해서 기본 강의를 제가 온라인으로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보시고 그냥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차 때까지는 고급 회계 준비 안 하고 유예 때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동차 끝나고 내가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그러니까 요거 빼고 우리는 중급 회계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할 거다. 제가 봤는데 시간표를 23회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거든요. 23회에 다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가을 종합반을 들은 학생들만 이 강의를 듣는다. 그럼 강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갈아탄 사람들이 여기 지금 내가 얼굴 모르는 사람 몇 명이야? 6명 빼고 하나도 모르네. 그래서 왜 갈아타는 거지? 어쨌든 갈아탔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을 잘 끌고 가기 위해서 경험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작년에도 잘 끌고 갔어요. 그래서 1회 정도 보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정은 안 된 거고 1회 정도 보강을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OT 잠깐 할 건데 여러분들 우리 가을 종합반부터 시작한 객관식 종합반은 시간표가 되게 힘들죠. 처음에는 4시간 수업도 좀 있을 텐데 나중에 가면 이제 8시간 수업 있으면서 8시간 수업 들으면서 4시간 만에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는 거 되게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이제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우리 재무회계는 예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습할 시간도 없을 거고 그냥 우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토요일날 만약에 복습을 한다 그러면 내가 강의한 내용을 다 까먹기 때문에 복습을 하실 때 내가 4시간 수업을 하면 뭐 복습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걸릴 거고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되니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 객관식 종합반 할 때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인데 수업 들은 거 그냥 바로 그날 복습하는 걸로 따라오시기만 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요거 객관식 종합반 끝난 다음에도 한 두석 달 남거든요. 그때는 공부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책마다 한 2회독, 3회독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목표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 기본 강의 열심히 들었다고 하면 한 1시간 이내면 복습이 끝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는 걸로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기본 강의에 있는 내용들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물론 이론 요약을 자세하게 해주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단원들이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여러분들 중에서 금융자산이 너무 약하다, 또는 리스가 너무 약하다, 또는 수익이 너무 약하다, 현금 흐름표가 너무 약하다. 이건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리스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수업을 듣기 전에 그런 약한 단원들은 예습을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성인이니까 여러분들의 알맞게 예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예습을 할 때 저는 이제 요약서하고
객관식 책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 요약서랑 객관식 책을 예습해 오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갈아타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제 기본서에 있는 단원을 공부해 오시거나 기본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리스만, 그리고 아니면 다른 책을 보다가 갈아탄 사람들은 그 다른 책의 그 단원에 있는 뭐 객관식 문제까지 다 푸는 건 아니고 기본서를 읽고 예제까지 풀어오면은 수업 듣는데 조금 편할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하나 말씀드린다. 그거 하나 가르쳐 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시험에 이제 24문제가 출제되는데 여러분들 시험은 80문제를 1분에 한 문제씩 80분에 풀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회계학은 뭐랑 같이 풀죠? 행소법이나 뭐 상법을 선택한 다음에 행소법이랑 우리 회계학 시험을 같이 보죠. 맞죠? 그러면 1분에 한 문제 푸는 거예요? 아니면 1분 30초에 한 문제예요? 행소법은 계산 문제가 없으니까 말 문제로 푸는 거니까 빨리 푸는 사람들은 20분에서 30분에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시험을 붙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행소법을 풀면서 행소법을 80점 이상 맞을 실력이 돼야지 재무회계랑 세법이 어렵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회계학에 주어지는 시간이 많으면 60분이에요. 그걸 40문제로 나누면 한 문제당 1분 30초인데 1분 30초에 한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24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원가 관리회계까지 같이 얘기할게. 문제가 하난이도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중난이도 문제도 출제가 되고 상난이도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 40문제가 전부 다 중상난이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암산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10문제가 나와요. 작년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하지만 쉬운 문제 골라 풀었으면 쉬운 문제가 충분히 꽈락을 넘기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재무회계만 공부를 하셔도. 그리고 중문제가 한 20문제가 나오고 요즘에는 응시생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세무사 응시생들이. 그래서 상문제도 한 10문제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공부할 거는 이렇게 중하 난이도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걸 연습해야 돼. 골라 푸는 연습. 근데 이 중하 난이도의 문제도 한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실수 포인트가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4개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3개는 실수를 안 했는데 하나만 실수하면 어차피 답은 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맞히는 못해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한 80% 맞으면 38에 24, 24문제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문제는 제가 이 문제를 기본 문제랑 고급 문제로 책을 나눠놨거든요. 근데 이걸 가르치는 이유는 2가지 이유예요. 우리는 1차만 붙으면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2차도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상문제는 2차 시험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몇 문제 풀어줄 거고, 내용은 지엽적인데요. 일정한 왁구를 알면 3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도 여기 문제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사실 우리는 오지선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말을 하는데, 신이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는다고 해도 한 문제로 찍어도 2문제는 맞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래도 욕심을 내갖고 한 40% 정도 맞으면 요게 4문제 정도는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개 합치면 28문제 정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70점 정도 맞을 수 있으니까 저의 강의 목표는 일단 중난이도로는 70점을 맞을 수 있는 목표를 저런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줄 때 상난이도 문제를 풀어주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 상난이도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공부 안 해도 되느냐? 그러면 안 돼요.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2차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풀어봐서 5분 걸린다는 걸 알아야지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안 풀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안 풀기 위해서 이 상난이도 문제를 풀어봐야 돼. 이걸 안 해본 사람들은 시험장에서 대충 내가 한 80% 알고 있다. 시험장에서 이걸 풀게 돼요. 그래서 그걸 걸리면 그 시험은 떨어지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 시험 문제가 2문제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주제가 있는지는 알죠? 그래도 객관식반이니까. 작년 난이도에 함정이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든 문제가 2문제가 있거든. 첫 번째 문제는 연속상환사채와 사채의 조건 변경이 있는 문제였어. 근데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었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은이었거든요. 1번부터 4번까지 계산하는데 제가 계산해도 3분 걸려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제껴 써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차이번가의 자본화 문제가 나오면 작년에 뭐 객관식 강의하든 기본 강의라든 뭐라 그래요? 2년짜리 나오면 제일 마지막에 풀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2년짜리가 나왔다고. 그럼 그거 제일 마지막에 풀고 다른 쉬운 문제 풀었으면 붙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상문제 풀어봐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그 생각으로 공부는 하지 마세요. 이 시험을 붙으려면 재정학과 행소법은 사람이라면 80점을 맞아야 돼요. 사람이라면.
알겠지? 그래서 이건 일단 해야 돼. 근데 60점만 넘으면 여러분들 붙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4488 전략 가져서 세법 40점, 회계학 40점으로 붙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붙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동차 공부를 하시면, 1차 공부를 하시면.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1차는 붙게 되는데요. 2차를 2번 보고 1차를 다시 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로 공부하지 마시고, 적어도 세법 60점, 그 다음에 재무회계 60점으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야지 동차까지 비빌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요즘에 응시생이 좀 많아져가지고 너무 많이 붙이면 어떻게 돼요? 2차 채점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즘에 세법하고 회계학이 세무사 시험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시면 요게 50점 50점으로 나올 거예요. 시험이. 알겠죠? 근데 이거 맞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 비중. 저는 회계학 강사기 때문에 회계학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회계학이 출제가 되는데 총 40문제가 출제되죠. 그리고 100점 만점이니까 한 문제당 2.5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급 회계와 고급 회계가 있는데 이 중급 회계와 고급 회계를 회사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는 게 재무회계죠. 그래서 일정한 기준으로 그리는 거고, 요걸 재무회계라고 하고, 24문제가 출제되고, 23문제와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원가, 관리 회계가 16문제가 출제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객관식 강의에서 요거를 초점으로 강의를 할 거다. 됐죠? 출제 범위는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재 소개. 작년에 들었던 학생 중에서 다시 듣는 학생이 한 3, 4명 되네. 자, 제가 2년마다 한 번씩 개정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매년 개정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 돈 많이 들까봐 그래도 2년에 한 번 개정하는 거야. 그래서 개정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일단은 강의는 여러분들 제가 필기가 좀 많은 강의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필기를 하고 그냥 객관식 문제를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다 필기해야 돼갖고 필기하느라고 수업을 못 듣는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강의할 때 요약서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해커스 와서 요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해커스 IFRS, 자, 김원종 포인트 중급회계. 자, 이것도 원래 포인트 재무회계였거든요. 근데 제가 세무사 강의를 시작하면서 만약에 재무회계로 하면 여기 고급회계가 들어가는데 세무사 준비생들 이렇게 책을 한 권으로 하면 돈만 많이 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 쪼갰어요. 그래서 요거 개정된 거 2판으로 강의할 거예요. 아까도 이제 쉬는 시간에 1판으로 수업 들어도 되냐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2판 사서 수업 듣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이 요약서에 없는 문장들도 제가 이번에 다 집어넣었거든요.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작년에 강의할 때는 좀 빠진 문장들은 객관식 강의할 때 문장을 밑춰 줬는데 그 한 문장 때문에 틀려가지고 여러분들 수험생활 다시 하게 되면 학원 강의랑 밥값이랑 이런 거 생각하면 그게 1000만 원이야. 진짜로 1년 공부 더 할수록. 그래서 수험생활 때는 여러분들 돈 아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지금 내가 투입하는 돈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세무사대에서 40대 되잖아. 그럼 하루에 여러분들이 수험생활 동안 다 지출한 비용을 하루에 다 벌 수 있어. 용역 제대로 하나만 하면. 알겠지? 그래서 저는 그냥 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개정을 했다. 그래서 최근까지 기출된 문장들 다 집어넣습니다. 이번에. 그 다음에 책은, 객관식 책은, 자, 해커스, IFRS, 자, 김원종, 그 다음에 객관식, 중급회계 책이고요. 4판인가? 3판이죠? 3판. 이것도 원래 객관식 재무회계였는데 판수 바꿔가지고 1판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저는 16년 돼서 원래 이게 16판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는 것만 잠깐만 설명드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제 문제 위주로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회계학은 그냥 기준에 있는 문장으로 시험 문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읽으려면 요약서나 기본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요약서를 읽고 기본서를 풀고, 요약서를 읽고 기본서를 풀고, 요약서를 읽고 기본서를 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말문제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50대 50으로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 언제까지? 1회독에서 3회독 할 때까지는. 그래서 3회독 하고 나서 이제 이론이 다 정리된 상태이면 그때부터는 뭐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문제집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꼭 포인트에 그 내용을 찾아봐가지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요약서 읽고 문제 풀길 바래요. 3회독 할 때까지는. 거기까지 하나 말씀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강의 방법 잠깐만 설명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이 중급팩의 책이 1과 2로 돼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중급팩의 상인과 중급팩의 하로 돼 있어요. 책마다 목차가 좀 달라요. 저는 이제 원칙대로 목차를 써놓고 제 책 기준으로 중급팩의 상이 1단원부터 12단원이에요. 그래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부터 충당부채까지가 들어가 있고요. 부채까지. 그리고 중급팩의 하부터 자본단원부터 그 다음에 재무비율 분석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험 문제는 그냥 앞에서 한 12문제 나오고 11문제 나오고 이쪽에서 한 12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비중은 세무사 시험이 뭐가 중요하지 않다가 이렇게 나뉘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서 뭐가 어려워요? 중급팩의 하를 어려워하죠. 중급팩의 하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법인세 회계나 주당이익에 문제가 나오면 주제별로 문제가 나옵니까? 단원 전체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단원 전체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주당이익을 5단계로 가르치고요. 1단계에서 주의할 사항이 5개, 뭐 2단계에서 주의할 사항이 5개, 뭐 3단계에서 3개 있고 4단계에서 3개 있고 5단계에서 2개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하나만 틀리면 문제가 틀리게 되지?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거야, 중급팩의 하를. 근데 중급팩의 상은 이번 주에 재고자산 들어갈 건데, 재고자산의 포함한 항목의 결정 따로, 소매제고법 따로, 매출총이익률법 따로, 요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한 주제를 알면 맞는 거고 한 주제를 잘 모르면 틀리게 되니까 위험이 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중급팩의 상을 강의할 때는 주제별로 이론 요약을 할 거예요. 됐죠? 그리고 관련 문제를 풀어주고 또 주제를 가르칠 겁니다. 요렇게 중급팩의 상은 강의가 진행될 거고, 중급팩의 하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단원 전체를 이론 요약할 거예요. 그리고 관련 문제를 한꺼번에 다 풀어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세무사 준비생들이 이쪽이 쓰레기죠. 그쵸? 그래서 나한테 지금 갈아탄 거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달라요. 교수님들은 이쪽에 강의를 많이 하고요. 이쪽에 강의를 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학교에서 강의하실 때 이쪽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중급팩의 하는 오히려 무슨 문제가 나온다? 전형적이고 쉬운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중한 난이도의 문제가 많이 나와. 그리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은 제일 좋아해, 재고자산을. 내가 제일 잘한다고. 근데 시험장에 가서는 풀 게 없어요. 왜냐면 맨날 어렵게 나오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쪽을 제끼면 안 됩니다. 2차도 마찬가지고.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래서 시험은 요거 두 개가 있는데 이쪽의 난이도가 높고요. 회계사 세무사 다 마찬가지야. 이쪽의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요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할 얘기 없다. 자, OT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1차를 이제 붙는 거는 그냥 결석 안 하고요. 그날 배운 거 그날 수업 듣고 잘 공부하고, 우리 학원에 이제 모의고사반 한 6번 칠 건데 그때 시간 배분하는 연습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알지는 못해요. 이거 공부하면 한 60%만 알고 있어도 문제 골라 풀어가지고 행소법과 재종항만 잘 비비면 1차 시험은 붙을 수 있으니까 너무 막 지금부터 떨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책에 대해서. 자, 우리 객관식 책 잠깐만 펴보실래요? 제 첫 페이지 보시면 제 얼굴 있죠. 원판 진상이니까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자의 뭐 했는지 양력 필요 없죠? 여러분들 합격과 상관없는 거니까. 머릿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목차가 있죠. 이제 목차 설명하기 전에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잠깐만 설명할게. 자, 이 책은 일단은 제가 기본 문제와 여태까지 기출 문제를 이제 고급 문제로 나눠놨습니다. 기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나왔을 때 하난이도나 중난이도래 갖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꼭 맞아야 될 문제는 기본 문제로 구성해 놨어요.
그리고 고급 문제는 상난이도의 문제예요. 이 상난이도의 문제는 1차 시험에는 뭐 14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나오지만 2차에 나오거나 아니면 지역적인 문제, 요거를 구성한 게 상난이도 문제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하난이도와 중난이도 문제만 풀어주는 건 아니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상난이도 문제도 골라갖고 풀어줘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과목이 다 약해. 그리고 재무회계는 그냥 40%에서 60%만 맞아갖고 1차를 일단 합격하는 게 나의 목적이다. 그러면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제가 풀어준 문제만 공부하셔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체크를 잘 하셔야 돼. 첫 번째, 제가 풀어준 문제만 체크를 하신 다음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것만 3번 보고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골라 풀면 떨어지지 않아요. 알겠지? 저를 믿으시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초시생 입장에서는 요렇게 공부하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근데 초시생 입장에서 기본 강의할 때 거의 대부분의 다른 과목까지 이론을 다 알고 있고 나는 올해 붙을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저한테 강의 들으면 재치야, 너 합격할 거지? 그래. 자, 그러면 우리 기본 문제는 제가 풀어준 문제가 아니라 전 문제를 다 푸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급 문제는 제가 풀어준 문제를 푸셔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고요. 작년에 어쨌든 1차를 가을 종합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합격한 학생들은 요거를 3회독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권장사항이에요. 그래서 기본 문제는 다 푸시고 고급 문제는 체크를 하셔갖고 제가 풀어준 문제만 푸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3년이나 4년 정도 공부한 사람들, 뭐 세무사 유예반까지 다 들었고 이제 1차를 공부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짐승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전 문제를 다 푸시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요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풀어준 문제들을 다 체크해야 되잖아. 그게 귀찮은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다 체크하면서 이제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원래 처음에 이제 강의할 때 필수 문제 리스트를 각 책에다 넣어놓은 첫 번째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각 단원별로 뭐가 주제가 나올 거다, 그걸 책에다 써놓은 사람도 나야. 그리고 이거는 유예 때 공부하고, 이건 1차 때 공부하고, 이건 2차 때 공부하고. 근데 그렇게 써놨더니 출제위원들이 책을 보나 봐. 그래서 내가 2차 유예 때 나온다는 게 막 1차에 나와. 그래서 빼버렸어요. 그리고 강의 시간에 만드는 걸로 바꿨는데 다른 강사들이 모두 다 그렇게 책을 바꿔버리더라고. 제가 원래 먼저 만들었었어. 그 2012년도에 만든 거야. 한참 전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체크하는 시간도 아깝잖아. 그래서 책을 잠깐 볼게요. 자, 우리 1장은 안 할 거니까 2장을 잠깐 봐봐. 그럼 2장에 거기 출제 경향이 있죠. 2장 앞에 바로 출제 경향 있죠? 그래서 2장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을 일단 써놨어. 옛날엔 이거를 칠판에다 써주고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됐죠? 그때 별표가 5개이다. 그러면 한 3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별표가 4개이다. 그러면 한 4년에 한 번. 그리고 별표가 3개이다. 그럼 한 5년에 한 번. 그러면 3년에서 5년에 한 번 나오는 주제는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에는 나왔는데 뭐 10년이나 20년에 한 번 나오는 것들은 별표를 하나나 2개 쳐놨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뭐가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나 그냥 이거 읽어줄 거예요, 이제. 그리고 각 연도마다 여기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본 및 자본 유지 개념이 출제가 됐어. 원래 중요한 건데 올해 출제가 됐다고.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적어지거든. 그러니까 보다 중요한 거는 또 제가 체크해 줄 거야, 이따 강의할 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 책은 이제 제가 회계사 강의도 주로 하기 때문에 회계사 기본 문제와 고급 문제 필수 문제 리스트 있지. 그 다음에 세무사 필수 문제 리스트도 제가 만들어 놨죠. 됐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4회독하거나 5회독 할 때는 다 풀면 안 돼. 재고자산 처음부터 끝까지 풀면 뒤에 있는 거 법인세 비용 다 까먹고 현금 흐름표 다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맨 마지막에 4회독 할 때는 요 필수 문제 리스트로 문제를 줄여갖고 공부해야 돼. 처음에는 넓혔다가 줄여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책이 좋아졌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 1장부터 12장까지가 있는데 다시 목차를 잠깐 볼게요. 목차. 앞으로 잠깐만 올게. 목차. 체크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으면 X라고 할게요. 자, 1장은 회계사 시험에는 시험이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세무사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기준도 아니기 때문에 1장은 강의 안 할 겁니다. 됐죠? 이게 공통적으로 미안해.
회계사 시험도 제가 강의를 이 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장은 수업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2장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인데 다시 한 단원에서 1년에 2문제 이상 나오면 별표 2개, 한 문제 나오면 별표 하나,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면 요렇게 표시할 거야. 강의는 할 건데 출제 가능성은 낮은 거. 그래서 2장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요즘에 세무사랑 회계사 시험에 2문제씩 나오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2문제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요거는 다른 단원보다 조금 많이 봐야 되고요. 재무제표 표시와 공정가치 측정은 한 문제만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별표 하나.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현재가치평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강의는 할 건데요. 회독수는 1, 2회독만 해도 돼요. 다른 거는 많이 본다면. 그 다음에 4장 재고자산, 여러분들 시험에는 3문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별표 2개.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여러분들 시험엔 한의매칭 교수님이 들어가면 6문제까지 나왔어. 평소에는 한 3문제. 그 다음에 무형자산 별표 하나.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별표 하나. 그 다음에 금융자산 중요하죠. 별표 2개. 그 다음에 자산손상과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은 중요도가 낮습니다. 왜냐면 다른 요 자산손상과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은 합병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합병은 고급회계 내용이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른 책은 다 고급회계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강의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냐?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중요해요. 별표 2개. 그 다음에 충당부채는 말문제 나오죠? 별표 하나.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강의할 때 중급회계 상이죠. 그럼 여러분들 중급회계 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야 될 단어는 뭐예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그리고 재고자산, 또 유형자산, 그리고 금융자산, 금융부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단원을 똑같이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요거는 회독수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친 거는 요것들은 4회독 했으면 좋겠고, 별표 하나 친 건 3회독. 그리고 가능성이 낮다 그런 거는 안 봐도 되거나 1회독만 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중요도 잠깐 설명했고, 원래 이렇게 한 다음에 자본 단원에서 중급회계 할 때 다시 알려주는데 설명해줄게. 자본도 그냥 한 문제 나와요. 자, 복합금융상품도 한 문제. 그 다음에 리스도 한 문제. 여러분들 리스는 별표 2개 쳐놔요.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는 2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이게 기준서가 길죠? 그래서 이것도 2문제. 그 다음에 건설계약은 조금 중요도가 낮아요. 강의는 합니다, 이거는. 근데 시험에 안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 급여 그냥 한 문제 나오는 거고요. 주식기준 보상 한 문제 나오는 거고, 법인세 회계도 한 문제. 그 다음에 주당이익 또 한 문제. 그 다음에 회계변경과 오르시정도 한 문제, 현금흐름표도 한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간재무보고와 재무비율 분석은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어요. 작년에 중간재무보고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좀 나올 가능성이 적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급회계 하는 그냥 24단원을 제외하고 다 한 문제씩 나오는데, 리스와 수익 단원은 조금 집중해서 보자. 그렇게 체크를 해주고. 됐죠? 그리고 그 한 장 넘기시면 출제 현황 분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출제 현황 분석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출제 현황은 요거랑 지금 내용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그 해에 출제 교수님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신이 아닌데 뭐 점쟁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 출제 현황 세무사 것 읽어보시면 제가 중요한 단원이라고 말했던 게 문제수가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알겠죠?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자, 먼저 자, 우리 객관식 체계 1장 보시면 뭔가 있죠? 이거 회계사 시험에는 시험이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 없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안 풀어봐도 된다. 저를 믿으세요. 1장 나오면 제가 손목을 끊을게요. 자, 그 다음에 2장 보시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라고 있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부터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기준서가 있는데 그 기준서에 목차가 있거든요. 그 목차에 출제 경향이 있어. 그 출제 경향 중에서 제가 체크해주는 것만 잘 보세요. 1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해요. 여태까지 16문제가 세무사 시험에 출제됐는데 요 단원에서 3개가 나왔어. 그러면 가져가야 되지. 그 다음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지적 특성, 이게 10번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도 이게 제일 나올 가능성이 커. 그래서 2번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요소의 정의와 인식과 측정 있죠? 그 중에서는 측정이 제일 중요해. 측정. 그리고 자본 및 자본 유지 개념이 원래 2순위로 중요하거든요. 알겠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본 및 자본 유지 개념이 1차 시험에 올해 출제됐거든. 2년 연속 출제될 경우는 별로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은 1번과 2번과 그 다음에 5번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 그리고 한 문제가 나온다면 얘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커요. 알겠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필수 문제라고는 다 표시해 줬으니까 거기다 써놓고, 자 그러면 이제 강의는 어디서부터 하면 되느냐. 자 2페이지부터 하면 돼요. 포인트 책 이제 2페이지를 펴놓고 2-2페이지. 여러분들 두 책 다 펴놓고, 어쩔 때는 포인트 책, 어쩔 때는 우리 객관식 책 가지고 강의할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개념체계의 목적과 위상이라고 돼 있죠. 이 개념체계의 목적과 위상은 한 문장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미안하다, 두 문장. 그래서 우리 개념체계를 왜 만들어놨죠? 개념체계가 뭐예요? 재무회계를 하기 위한 이론체계를 말해요. 그래서 기준을 만들기 위한 이론체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이론체계에 따라서 회계기준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개념체계의 정의는 밑줄 칠게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그래서 회계기준을 만들기 위한 이론체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건 들어봤어요? 회계기준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실무에서 이론을 만드는 방법. 이걸 뭐라 그래? 귀납적인 방법. 그 다음에 회계 이론을 만들어 놓고 회계 기준을 만드는 방법. 연역적인 방법. 회계학이 학문적으로 들어오면서 무슨 방법 채택했어? 연역적 방법. 그러면 기준을 만들기 위한 이론 체계를 먼저 만들어 놔야 되지? 그게 개념 체계입니다. 그래서 회계학의 이론 체계를 개념 체계라고 해요. 제가 이거 밑줄 쳐주는 이유는 뭐냐면 세무사 시험 되게 쉽게 나와. 그냥 이거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 알겠죠? 그 다음에 저 잠깐 볼게. 저는 말 문제를 되게 중요시하는 강사거든요. 말 문제가 6문제에서 세무사 시험에 8문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세무사 시험은 제가 밑줄 쳐진 거를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기출문제가. 물론 가끔 벗어날 때도 있는데 벗어나봤자 한 문장, 두 문장이야. 알겠지? 근데 제가 그냥 밑줄 쳐준 문장이 있어. 그건 뭐냐면 꼬아 나오지 않는 문장이야.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이라고 했을 때 그냥 옳은 문장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만약에 꼬아 나오는 문장이 있으면 별표를 쳐놓고요. 꼬우는 단어가 있겠죠? 그 단어에다 동그라미 쳐놓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단어면 그 밑에 그걸 오답으로 하는 것까지 써줄 거예요. 그래서 수업만 잘 들으면 말 문제를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왔던 거야. 그 다음에 개념체계 목적과 위상이라고 돼 있죠. 개념체계를 만든 이유는, 자, 우리 재무회계가 뭐죠? 외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그럼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은, 외부 정보 이용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에 의해서 그리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회계는 재무제표 작성 공시하는 거야. 근데 그 재무제표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념체계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의 첫 번째가 회계기준위원회가 있어. 동그라미 쳐놓고. 자, 그럼 회계기준위원회는 뭐 만드는 사람이에요? 회계기준. 그럼 회계기준은 만들 때 뭐 참조하라는 거야? 이 개념체계 참조하라는 거야. 이론체계니까. 그래서 한국채 때 국제회계기준을 재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거기 재개정에다가만 동그라미 치면 되죠.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자야. 여러분들 재무제표는 누가 작성합니까? 회계팀 담당자가. 근데 이 바닥에서는 경영자가 작성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경영자가 최종 사인을 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경영자가 작성한다고 해요. 근데 재무제표 작성자가, 자, 모든 거래를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어요. 새롭게 발생하는 거래가 있으면 회계기준이 아직 제정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럼 회계기준이 제정되지 않으면 뭘 통해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 개념체계 참조해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죠? 미비한 거래.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될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비한 거래가 있으면 회계정책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회계정책 개발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죠. 여러분들 이 문장은 개념체계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22장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서 나오는 문장이야?
회계 변경과 오류시정에서. 이제 회계 변경에서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을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걸 뭐라 그래? 회계 정책의 변경. 회계 정책의 변경은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특정 두 가지 사건을 충족해야 돼. 특정 두 가지 사건을 충족해야 돼. 그래서 회계 정책은 일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되죠. 근데 거기 보시면 만약에 미비한 거래가 있다. 회계 정책이 제정되지 않으면 경영자가 개발할 수 있다.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때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예, 안 들리는 사람 괜찮아. 그때 강의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모든 이해관계자입니다. 그 모든 이해관계자는 누굴 말하는 거지? 정보 이용자. 그럼 주주와 채권자 말하는 거지? 그럼 주주와 채권자는 재무제표를 보고 주식에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회계 기준을 이해하고 해서 재무제표 읽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요게 나왔죠. 여러분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던 문장 4번. 자, 우리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위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자, 우리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이에요? 회계 기준이 아니에요? 회계 기준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번호가 있는데 이건 번호가 없어요. 근데 시험 범위야. 예.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재고자산의 기준서, 재무제표 표시의 기준서가 따로 있죠. 자, 그것을 우리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라고 하고 저는 KIFR을 씁니다. 그러면 이 개념체계는 이론체계야. 그리고 KIFRS에서 우리는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이거는 실무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체계와 KIFRS는 내용이 동일하다 다를 수 있다.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랬지.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관계를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한다? 상충관계.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규정이 다를 때 여러분들은 개념체계가 우선시돼야 됩니까? 아니면 실무가 우선시돼야 돼요? 실무가 당연히 우선시돼야 되지. 그래서 이거는 개념체계가 우선시된다. 그렇게 시험 문장 나오면 틀린 문장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문장이 항상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들은 처음 강의할 때, 기본 강의할 때 내가 질문, 이거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 뒤에 거 안 배웠으니까. 그럼 실제 실무에서 개념체계와 KIFRS가 서로 상충되는 회계 처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산에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뭐라 그래? 측정. 오늘 배울 건데, 아니, 내일 배울 건데요. 수요일 날 배울 거다. 오늘은 아니고. 그럼 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 역사적 원가, 그리고 현행 원가, 사용 가치, 그리고 공정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준이 그 4개를 써야 되지. 그 4개만 규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무에서 KIFRS 때 그 4가지 측정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재고자산 적합법 평가할 때 순실현 가능 가치가 있는데 개념체계에 없었죠. 그리고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 구할 때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 둘 중에 낮은 금액 잡는데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둘 중에 큰 금액인데 순공정가치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기준서 뒤에 부록에 개념체계와 다르게 순실현 가능가치와 순공정가치를 채택했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밑줄 칠게요. 위상 1번 별표. 자,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다. 개념체계는 이론체계, 회계기준은 실무. 이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는다. 됐죠? 예, 그 우선하지 않음, 그 않음을 가지고 우선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않음에다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 자, 여러분들 시험에 이게 두 문장이 그냥 다르게 틀게 나와요. 예,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다음 중 틀린 것은인데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다. 그렇게도 틀리게 되고요. 이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그 요구사항에 우선한다. 그럼 틀린 문장이야. 예, 정답으로 2번이나 나왔고요. 오답으로. 그 다음에 맞는 문장으로도 2번 나왔습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계기준위원회는 개념체계의 관점에서 벗어난 요구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 있음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자, 요것도 최근에 기출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설명했죠? 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순실현 가능 가치와 순공정 가치 같은 게 개념체계와 다르게 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우리 공정가치보다는 처분부대 원가 고려한 순공정가치로 손상 규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임무가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을 때는 책에 있는 내용을 다 그려놓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 개념체계는 2019년 12월 14일 날 개정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써놓은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임무는 개정되면서 나온 문장이야. 근데 회계기준위원회가 무슨 임무를 할지 다음 중 그 임무가 아닌 것은 그런 시험 문제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치죠.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놓고 제목 전체에다가 시험에 안 나온다.
됐죠? 예. 근데 나와도 안 틀릴 거야. 자, 개념 체계를 만들었는데 재무제표를 비투명하게 만들었다. 그 답 안 쓸 거지. 그 다음에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건 회계의 역할이잖아.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에 도움을 준다. 그런 얘기 써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틀리진 않을 거예요. 예,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자, 다시. 자, 우리가 이 단원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재무정보가 유용한 재무정보가 되기 위한 속성을 뭐라고 한다? 질적 특성. 그게 1순위. 그래서 15번 시험 문제가 저때까지 기출됐는데 그게 10번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출제되는 게 자본과 자본유지 개념. 그게 3번 나왔어. 그 다음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요게 3번 나왔어. 그 다음에 자산의 측정과 부채의 측정이 한두 번 나왔어요. 알겠지? 2번 나올 때도 있으니까 한 시험에 2문제 나올 때도 있으니까 매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번째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럼 주제가 딱 나왔는데 시험에 나올 주제니까 별표 2개를 제목에다 써놓고,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거기다가 별표 쳐놓고,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볼게요.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라고 돼 있죠. 1번부터 그냥 보는 거야. 오른쪽에 표가 있는데, 자, 1번 볼게. 자, 재무회계의 목적이 뭐죠? 외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주주, 채권자. 요 두 사람 말하는 거지. 근데 그 용어가 바뀌었어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로 바뀌었죠. 요게 외부 정보 이용자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뭐예요?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이 유용한 재무정보는 뭘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면도표, 현금흐름표를 통해서. 그때 이 투자자는 누구랑 누구를 말하는 거야?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사람.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을 투자한 사람을 투자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여자는 돈 꿔준 사람을 말하는 거야. 누구? 은행. 그 다음에 그 밖의 채권자는 돈을 꿔주지 않았는데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한 거지. 예를 들면 상품을 외상으로 판 사람, 매출 채권이나 미수금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럼 그 밑에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할 때 재무제표를 보면 어떠한 도움을 주느냐?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에 뭘 할 때 도움을 주는 거야? 매수, 매도, 보유를 할 때 도움을 주는 거죠. 재무제표를 보면. 그래서 만약에 당기순이익이 증가되는 기업이면 주식을 사거나 보유하면 되는 거지. 근데 당기순이익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매도나 파는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대여자 있지? 위에. 그럼 대여자는 은행에서 돈 꿔줄 때 그래도 현금이 있고 당기순이익이 있는 기업한테 돈을 꿔줘야지 원금 회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하는 사람은 그 밖의 제공자를 말하는 거지. 이 매출채권에 대해 돈을 빌려준 사람도 원금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읽혀요? 그러니까 위에 다시 보시면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는 매수, 매도, 보유 링크. 그 다음에 대여자는 대여 의사결정. 그 다음에 그 밖의 채권자는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할지 확인하기 위해서. 됐죠? 여기 잘 안 읽히는 문장에서 설명한 거고,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안 나와요. 넘어갈게. 여러분들은 읽어보시는데, 그 다음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유용성이라고 돼 있죠? 유용성. 거기에 2번 문장 별표. 자,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차변에 뭐가 나옵니까? 자산.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나옵니다. 그럼 자본의 총계가 100억이라면 그 기업의 가치가 100억입니까? 아니면 그건 장부금액입니까? 장부금액이에요. 그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수에다가 그 기업의 주가를 곱해야 되는데, 자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에 찍히는 금액은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그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다. 됐죠? 이거 고안된 것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는 목적은 여러분들 같은 개미 투자자가 재무제표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 기업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구하는 건데, 그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그 기업이 창출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이렇게 예상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화폐에는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1 나누기 R에 N승을 나눠서 기업 전체의 가치를 구하고 그것을 주식수로 나눠서 예상 주가를 구한 다음에 이 예상 주가와 실제 주가를 비교해 봐서 실제 주가가 낮으면 주식 사라고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내는 거고요. 실제 주가가 더 높으면 주식 팔라고 리포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기업의 가치, 이 기업의 가치가 자본의 가치랑 똑같다 다르다? 아니다. 내가 보는 재무제표의 숫자들이 여기와 여기에 들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변수로 쓰이는 거야? 투입 변수로 쓰이는 거라고. 알겠지? 가치가 아니라 투입 변수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익을 여기다가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때 이게 현금 흐름표의 숫자로 이제 재무관리에서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돼 있죠? 자, 우리 주요 정보 이용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되게 많습니까? 많죠? 그래서 기업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재무제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투자한 사람만 주요 정보 이용자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이 사람들은 기업에 직접 돈을 투자한 사람이죠? 근데 경영진, 감독당국, 일반 대중은 주요 정보 이용자가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지? 기업에 직접 돈을 투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거기에 시험에, 여러분들 시험에 이게 2번 나왔거든? 시험에 잘 안 보여.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와 경영자가 주요 정보 이용자이다. 그럼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경영자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동그라미 쳐놔야 돼. 됐지? 그 다음에 경영자 및 감독당국은 주요 정보 이용자이다. 그럼 보여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 틀린 거니까. 알겠지? 근데 경영자만 보면 틀리게 된다. 그럼 이유를 설명해야죠. 나중에 책에 해답 보면 아는데 이거 이따 풀어줄 거거든. 자, 경영자는 왜 주요 정보 이용자가 아니에요? 경영자는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이니까 분계뿐만이 아니라요. 영수증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정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정보 이용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감독당국은 왜 아닌 거지? 일반 대중 둘 다 직접 투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됐지? 요거는 잘 보세요. 그래서 그 경영자하고 감독당국에다 별표 쳐놓고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한계라고 돼 있거든요. 1번 볼게.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할 수 없다. 우리 재무제표에서 모든 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회계 원리에서 배웠지만 과거 사건의 결과 객관적이고 과거에 일어났던 거래만 보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부 증거는 공시할 수 있는데 기업의 내부 증거는, 내부 정보는 공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있는데 회사의 내부 정보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부 정보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 하나. 그래서 이것도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모형에 근거한다. 자, 우리 회계상 자산이나 부채를 받을 때 금액과 시기가 확정된 것만 공시랍니까? 불확실한 경우도 공시래요. 불확실한 경우도 공시하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공시할 때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자, 우리 금액과 시기가 불확실한 부채를 뭐라 그래? 충당부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충당부채도 공시하지. 그래서 여기에 추정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질문 한번 해볼게. 우리가 채권자가 돈을 안 줄 때 비용을 잡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금융자산의 손상. 우리 금융자산의 손상은 정확한 금액으로 잡는 거야? 확률로 검증하는 거야? 확률로 검증.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6글자. 제발. 기대신용 손실. 그래서 요럴 때 추정과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학은 확정 금액뿐만이 아니라 추정된 금액이 포함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 요게 잘 안 나오다가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와서 제가 한 문장을 추가했어요. 각 주요 정보 이용자들의 정보 수요 및 욕구도 다르고 상충되기도 한다. 우리 정보 이용자는 투자자도 있고 대여자도 있고 그 밖의 채권자도 있고 종업원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의 욕구를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업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투자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하게 되지. 됐죠? 그래서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을 제정할 때 최대 다수의 주요 정보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욕구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거 당연한 말이잖아. 근데 이게 세무사 시험에 기출됐습니다. 그냥 맞는 문장으로. 그래서 요번에 출제 한 문장 더 밑줄 쳐놨어.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 있거든요. 요거는 중요해요. 앞에 것도 중요한데 요것도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2년 전인가 기출이 됐거든. 근데 요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이 있어서 제가 필기해주면서 설명할 거야. 근데 요거는 쉬었다 합시다.